추석 연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이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모인 가족들이 식당을 가거나 성묘를 갈 수는 없습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2주 만에 다시 밤 10시로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방역 효과도 분명치 않은데 오락가락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여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윤석열 게이트라며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정치 공작이라며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 대응에 고생한다며 2천여 명의 공무원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해 논란입니다. 시민들의 원성을 듣고서야 시의회가 해당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택배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택배 대리점 소장의 유족 측이 택배 노조의 단체 채팅방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욕설은 없었다는 노조의 반박과 달리 채팅방에는 욕설이 난무했고 심지어 대리점을 빼앗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정부가 한 달짜리 방역 지침을 내놓았는데요. 쫓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이번 주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죠. 다음 주부터는 6명, 추석 연휴 때 8명까지 허용됐다가 다시 6명으로 줄어듭니다. 매주 바뀌는 데다 지역별로, 업종별로, 시간대별로 다 달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백신 맞으면 8명까지는 모여도 된다니 이번 추석에 부모님 얼굴은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외식과 성묘는 8명이 함께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참 헷갈리실 텐데 일단 추석 연휴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서상인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을 포함해 가족 8명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온다 하길래 야 이번에는 그럼 얼굴 한번 보자. 이제 그렇게 약속하고 이제 원래는 이제 뭐 명절 같은 명절 한번 해보려고 음식도 좀 맛있는 거 많이 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 다 형제들끼리 모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50대인 저희 부부도 다 2차까지 이제 완료했거든요. 아이들 2명 데리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에서 백신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 가족 4명까지, 접종 완료자 가족 4명까지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 장소는 집으로 한정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들 8명이 카페나 식당 등을 가거나 성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모일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까지 허용됩니다. 영유아도 인원 산정에 포함됩니다.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성묘도 갈 수 있고 카페와 식당,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방문 면회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자, 이제는 추석 연휴 말고 9월의 나머지 날짜는 이 방역 지침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도권의 경우 4단계가 유지는 됩니다. 대신 이 식당과 카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추고 이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허욱 기자가 이어갑니다. 추석 연휴를 감안해 정부가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연장했습니다. 대신 밤 9시까지였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2주 만에 밤 10시로 복귀시켰습니다. 거듭된 방역 조치 강화로 생계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에 이르렀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등 일부 방역 조치도 완화했습니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에서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허용한 겁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 2명 이상,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를 4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3단계 비수도권 지역은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사적 모임이 최대 8명까지 허용됩니다. 노래방과 골프장 등 모든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9명으로 제한됐던 결혼식 하객 수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99명까지로 확대됩니다. 오히려 지금 강남 같은데 지금 회사 근처 가보면은 식당가에 오히려 진짜 사람이 엄청 더 많은데 그게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접종 완료율이 낮고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가 이르다고 지적합니다. 시간까지 완화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추석이 지나고 2차 접종률이 50% 정도까지는 오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한 달 동안 확진자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 10월부터 방역 체계의 단계적 전환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네, 카페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렸다는 분위기입니다. 2주 동안 9시까지 영업을 하는 동안 타격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방역 조치에 대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현장 반응 들어봤습니다. 10년간 고깃집과 쌈밥집을 운영해온 장영수 씨. 코로나19가 길어지며 반토막난 매출에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버텼지만 결국 어제 고깃집을 폐업했습니다. 2년 가까이가 이렇게 오니까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지금. 그 한 70%에서 80% 정도가 빠지지 않았나. 당장이 힘드니까 그 코로나 대출을 받고 여기저기 뭐 적금 있다 드는 것도 뭐 깨고 뭐 보험도 깨고 10년을 넘게 한 가게를 정리를 하게 된 거고요.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남은 가게도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1시간 연장된 영업시간에 그나마 희망을 걸어봅니다. 10시까지를 하고 6인까지 이제 그 부분에서 환영합니다. 그 차이는 크다고 보는데요. 한 10분 이상은 오지 않겠나. 실제로 지난 2주간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매출에 영향이 컸습니다. 밤 10시에서 9시로 영업시간이 1시간 줄어든 건데 이 자영업자 매출은 이전보다 2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에도 매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 안팎. 결국 4단계로 인한 영업 제한 효과가 미미했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은 1시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방역 대책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오락하는 부분에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혼란스러웠었습니다. 거리두기 장기화에 지친 자영업자들이 10명에 4명꼴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방역을 완화하고 일상과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알파, 베타, 델타 등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뮤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상륙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콜롬비아에서 입국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됐습니다. 전파력이나 치명률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신을 2차례 맞았는데도 이 뮤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사망했다는 사례가 해외에서 나와서 걱정입니다.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뮤 변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모두 3명. 이들은 각각 지난 5월 멕시코, 6월 미국, 7월 콜롬비아에서 입국했습니다. 작년 9월 영국에서 발생한 알파, 남아공의 베타, 브라질 감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인도 델타 변이는 전파력과 치명률이 알려졌지만 뮤 변이는 아직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전파율과 치명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기타 변이로 등록해서 현재 모니터링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는 뮤 변이를 관심 변이로 상향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난달 벨기에에선 뮤 변이로 사망한 7명 모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던 것으로 알려져 뮤가 백신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도 사실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이제 더 떨어지는 그런 우려가 이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인 방역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만큼 효과 여부를 떠나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 지도부, 각 대선 주자들 그리고 법사위원까지 종일 한 이슈에 몰두했습니다.
이렇게 이름 붙였죠. 윤석열 게이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치 깡패라고 부르며 이 검찰이 범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 국정조사와 공수처 수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야당의 범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두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게이트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검찰에 불려가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무사의 선거 개입과 다를 바 없는 경악할 만한 이 범죄이고 검찰 하나회 신검부의 수장이다. 고발 사주를 윤 전 총장이 한 게 틀림없다며 후보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십시오. 방패를 벗어 던지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십시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했는데 정작 자신은 깡패만도 못한 검사였고 깡패를 모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국회 법사위 소집은 물론 국정조사와 공수처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치검찰의 반국민적, 반헌법적 중대범죄 시도의 진상부터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한 목소리로 비판에 가세했고 각 캠프는 비난 성명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유신 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음습한 정치 공작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전체의 명예를 거론하며 신속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정치 공작 한두 번 경냐며 증거부터 대라고 반격했는데요. 이 당시 현 정부의 불리한 사건은 수사도 안 할 때인데 굳이 고발을 사주할 이유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내 다른 주자들은 윤 전 총장을 몰아세웠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증거부터 대라고 반박했습니다. 뭔가 고발을 하면은 이 정부의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진행을 안 해왔어요.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고 있으면은 뭐 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 의혹 제기가 정치 공작임을 국민이 다 알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것인지 저도 뭐 이런 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식 있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무관함이 밝혀지면 책임을 거론한 정치인들은 물러나라고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가까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의 문이 열리자마자 여권의 저급한 정치 공작이 또다시 부활했습니다. 식상한 단골 메뉴인 정치 자작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과 경쟁하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비판하는 쪽에 섰습니다.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청부 고발 의혹 사건 잘 대비하라며 곧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진위를 명쾌히 밝히라면서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 중간 간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고발장을 건네받은 걸로 지목된 김웅 의원과 당 법률지원단에 대해 당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검찰 개혁이나 조국 사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이런 이슈들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주로 친문 강성 지지자들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저희가 민주당의 권리당원 현황 자료를 입수해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성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마지막까지 친노, 친문으로 대표되는 권리당원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유튜브 대담을 하며 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로
결정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네. 이제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분이 만들어준 길을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는 권리당원 게시판에 뛰어들어 릴레이 응원에 감사의 글을 올리며 여론전을 폈고 앞서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모시고 함께 일했던 일도 떠오르고 그 당시에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되새기면서 두 주자가 이처럼 권리당원에 집중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 현황을 분석해보니 6개월 이상 당비를 내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의 수가 5년 전 대선 경선 때보다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전체 선거인단에서 권리당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9%에서 39%로 4배 넘게 커졌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는 선거인단 1인 1표라 권리당원이 많아질수록 이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권리당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신문 성향의 당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처음으로 공개될 대전, 충남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가 향후 민주당 경선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최재형 후보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 이렇게 입장이 명확하게 갈린 이슈죠.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지 말지인데요. 오늘 당 선관위가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민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층을 제외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두고 국민의힘은 오늘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 선관위가 5시간 넘게 회의를 했지만 선관위원 간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걸 들어보니까 의견들이 팽팽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가지고 결론을 짓자고. 여론조사의 절반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는 절충안이 제시됐지만 선관위원 12명 가운데 절반인 6명이 반대하면서 결론 도출이 무산된 겁니다. 역선택 조항을 반대하는 쪽에선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한 국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찬성파들은 당내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충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후보들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경선 룰도 그렇고 토론회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모든 게 움직이고 있는데 당이나 선관위가 윤석열 후보하고 같이 망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경선 룰은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5일 회의를 다시 열어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자, 홍준표 세 글자 뭘까요? 역선택입니까? 네, 관련이 있긴 한데요. 좌향좌입니다. 좌향좌라면 홍 후보가 이 외연 확장, 이게 진보 진영으로 간다는 뜻인가요? 네, 최근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주에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북을 방문했고요.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참배에 앞서서 진보에 노무현이 있었다면 보수에는 홍준표가 있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홍 후보 하면 이 우파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조금 달라지는 겁니까? 네, 조금 더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지난달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 인사도 총리로 모실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혔고요. 또 친여 성향의 방송인과 스스럼 없이 방송도 하는데요. 오늘처럼 김어준 씨와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이 중도층이나 진보층의 저에 대한 비호감을 줄여주는 큰 효과가 있죠. 곤란한 질문도 드려야죠. 예. 딴 거 물으세요. 딴 거요? 물을 거 없으면 그만하시고. 자, 요즘 여론조사 보면 실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인기가 좋다죠. 네, 그제 발표된 이 보수 진영 후보군들의 적합도 조사를 보면요. 홍준표 후보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 19%를 기록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23%, 또 열린민주당 지지자 30%의 선택을 받으면서 윤석열 후보를 앞섰습니다. 1차 관문인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런 여권 지지층도 소중한 한 표가 될 수 있겠죠. 홍준표 후보의 좌클릭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돌려 말하기 문재인 대통령 얘기인가 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청와대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단 또 상임위원장들과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들 편하게 해주시고 여야가 언론중재법 가지고 갈등할 때도 적절하게 이런 조정과 중재가 이루어졌던 것은 참으로 천만한 일이 아니었나. 대통령님 힘드시더라도 많이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도 많이 불러주시고. 자, 그럼 저 이제 카메라가 나간 뒤에 대통령의 돌려 말하기가 시작됐나 보죠? 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정상들은 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와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전제했다는 이 대통령의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처리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겁니까? 네, 대신 오늘 대통령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잔뜩 이야기했다는데요. 참석했던 박대출 환노위원장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의 취지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현안이 아니다. 가짜뉴스 맞겠다면서 정작 1인 미디어들은 다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언론인 출신 한 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는 전부 정치인들의 입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유엔 서한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언론중재법이 무엇이 문제인 정확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언론 자유 침해를 우려한 유엔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가짜뉴스 막아야죠. 그런데 자칫 가짜뉴스 잡겠다면서 이 권력이 통제 수단으로 쓸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택배 대리점 소장이 노조원들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사건 속보로 이어갑니다. 택배 노조 측은 자체 조사 결과에서 폭언이나 욕설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유족 측이 노조원들의 SNS 단체 대화방 내용을 공개했는데 숨진 대리점주에 대한 심한 욕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유족 측은 CJ 대한통운 김포 지역 택배 노조의 또 다른 SNS 채팅방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숨진 택배 대리점 소장 이모 씨가 포함되지 않은 채팅방에서 노조원 47명은 이 씨에 대한 인격 모독과 욕설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씨를 지칭할 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붙이고 지난 6월 이 씨가 택배 운송 중 쓰러지자 벌 받아야 한다, 나이롱 환자 아니냐며 조롱합니다. 이 씨를 죽이겠다는 말도 합니다. 또 이 씨가 택배 대리점을 포기한 건 노조 때문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 노조원이 동지들 때문에 이 씨가 대리점을 포기했다며 더 힘내서 대리점을 먹자고 말하자 노조원들이 더 노력하자며 호응한 겁니다. 택배 노조 측이 어제 이 씨가 대리점을 포기한 건 본사 강요 때문이었다고 발표한 것과 상반됩니다. 오라통만 터지고 화만 나죠. 진상조사 자체를 본인들이 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죠.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처벌을 하면 뭘 하겠어요. 이런 대화 내용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없는 카톡방에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사람 많은 곳에 이루어진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유족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 주 중 유서에 언급된 노조원들을 고소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지만 예산은 한정적이라 재난지원금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죠. 이 와중에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로 고생하는 공무원과 시의원을 위한 위로금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역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소속 공무원 2,270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며 4억 5천만 원 예산을 끼워 넣었습니다. 명목은 가족 친화 프로그램 지원금. 코로나19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자는 노조 건의를 수용한 겁니다. 코로나 장기화에서 보건소 직원들만 고생하신 게 아니라 전체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하이직이라든가 노조 차원에서 이렇게 건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무원들을 위한 위로금을 편성하면서
시의원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상당수 시의원들도 예산에 긍정적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큰 상황에서 자신들 밥그릇만 챙기냐는 비난이 쇄도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시의회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주민들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공무원 나름대로 거기에 따르는 것을 다 보상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해. 좀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차라리 더 지원을. 순천시는 코로나 현장 지도 등에 동원된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수당을 추진했지만 지급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선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강윤성이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다 실패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범행하려다 연락이 닿지 않자 첫 번째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강윤성.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강윤성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던 경찰은 강윤성이 숨진 여성 2명 외에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강윤성이 첫 번째 피해 여성을 살해한 지난달 26일, 강윤성은 제3의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준비했지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여성의 전화번호를 찾지 못해 통화에 실패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겁니다. 결국 범행 대상을 바꿔 첫 번째 피해 여성을 살해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오후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다시 제3의 여성에게 연락을 했지만 의사소통 실패로 장소가 엇갈리면서 재차 범행에 실패한 겁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 여성을 만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 경찰은 강 씨가 출소 후 여성에게 돈을 요구했는지 등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강윤성이 두 번째 피해 여성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강윤성에게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를 더 견고하게 만들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2차 대책을 오늘 내놨는데 여전히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김민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내놓은 전자발찌 관련 대책의 핵심은 인력 확충을 통한 신속 대응입니다. 직원 1명이 17명 이상을 맡고 있어 전자발찌 훼손이나 무단 외출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매년 10,000건 넘는 준수사항 위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제야 담당 인력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법무부는 정부 부처 간 추가 협의를 통해 인력을 늘린 뒤 신속 수사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속 대응팀이 언제쯤 꾸려질지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이고, 법무부는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수용제와 유사한 보호감호제도가 지난 2005년 이중처벌 논란으로 폐지된 상황에서 제도 도입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24시간 무인 매장들이 상습 절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의 5%를 계속 도둑맞는데 자포자기한 매장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부산에서 하룻밤 동안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 9곳이 털렸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온 앳된 얼굴의 남성 2명. CCTV 전원을 뽑더니 세막대를 이용해 계산대를 강제로 엽니다. 이어 가방에 현금을 담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범행은 채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4시간 만에 부산 지역 무인 매장 9곳을 돌며 현금 300만 원을 훔쳤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검거했는데 알고 보니 집을 나온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앞서 서울 지역 무인 가게 9곳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인건비 걱정 없이 24시간 운영 가능하다는 장점에 무인 점포가 확산되면서 관련 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인 점포를 노린 절도 사건은 2019년 200여 건에서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에만 680건을 넘겼습니다. 대부분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업주가 24시간 내내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녁에 내려갖고도 저희들이 쭉 훑어보죠. 저녁에서 새벽까지 보통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잡아도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고 피해액도 적다 보니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높이율이 거의 한 5%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5%. 경찰은 현금이 보관된 장소의 경우 별도 잠금 장치 등을 설치해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코로나 이후 차 안에 알코올 농도로 음주 단속을 하다 보니 환기를 내서 피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더 정확한 신형 음주 감지기를 도입했는데 새 기계 성능 얼마나 좋아졌는지 단속 현장에 구자준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수신호에 맞춰 차량이 멈춰서고 경찰관이 창문 안으로 음주 감지기를 내밉니다. 불지 마시고 편하게 마스크 안 내리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개발된 신형 음주 감지기. 차 안 공기를 빨아들여 알코올 성분을 가려내기 때문에 운전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음주 차량이 차량을 환기시켰을 때 감지가 생각보다 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흡입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민감한 장치이기 때문에 적은 알코올도 감지합니다. 경고음과 함께 빨간불이 들어오면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다시 한번 음주 단속기를 붑니다. 0.189 나왔습니다. 네, 취소입니다. 얼마나 드셨어요, 어떤 거를? 또 다른 운전자는 술을 마신 적 없다고 발뺌합니다. 술 드셨어요? 아니, 안 먹었습니다. 전 퇴근하고서. 일단 면허 취소 수치 나오셨어요. 손소독제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소독제 사용하셔가지고 알코올까지 같이 섭정이 됐나 봐요. 네. 어젯밤 단속으로 서울 16명, 전국 194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올해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13,000명에 육박합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신형 감지기를 이용해 집중 음주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일본 스가 총리가 취임 1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최를 밀어붙였던 도쿄올림픽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는 게 현지 분석인데요. 올림픽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민심이 등을 돌렸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가 총리가 내세운 표면적인 사임 이유는 코로나19 대책에 전념하겠다는 겁니다. このコロナ対策と選挙活動、こうしたことを考えたときに実際莫大なエネルギーがこれ必要でありました。どちらかに選択すべきである。 오전까지 일본 주요 매체들이 스가 총리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고 주요 뉴스로 다뤘기에 사임 의사는 갑작스러웠습니다. 正直びっくり考えた末ご決断された。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지율 상승을 기대했던 스가 총리는 무투표 재선을 노렸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올림픽을 치르면서 일일 확진자는 2만 5천 명까지 치솟았고 지지율은 2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오늘 29일 새로 선출되는 자민당 총재가 일본 총리로 취임합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외상이 출마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백신 담당인 고노다로 행정개혁상과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 등 여론조사 1, 2위 후보들도 출마를 고려 중인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安倍菅路線が転換されることは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やはり急速に改善に向かっていくんじゃないですか。 아베 전 총리에서 스가 총리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발목이 잡히면서 일본 전국의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미군이 떠나고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에서 여성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충분히 울었다. 이제 침묵을 깨야 할 때라며 여성에게도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새 내각에 여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탈레반 정권 아래 50여 명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아프간의 용감한 여성들로 불리는 이들은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탈레반 새 내각에 여성을 포함하란 주장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새 내각에 여성 장관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여성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탈레반 저항군을 이끄는 아흐마드 마수드, 저항군과 판지시르에 모여 전의를 다집니다. 탈레반과의 협상 결렬로 교전도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판지시르주 11개 검문소를 점령했고 저항군 34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지만 저항군은 자신들이 파르완 주도 차리카르와 전략적 요충지 살랑 지역을 탈환했다며 탈레반과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프간 접경 국가들은 밀려오는 난민에 사실상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과거 아프간 난민을 받아온 파키스탄은 이제 충분하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You know, we have 3 million Afghan refugees on Pakistani soil, and these Afghan refugees include various people.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 국경으로 아프간 난민이 몰리며 최소 1명이 압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미국 뉴욕에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큰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지하에 살고 있는 이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의 인명 피해가 유독 컸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역사천장에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지하철벽에서는 댐 수문이 열린 듯 물이 쏟아집니다. 도로 위엔 파도가 치고 불어난 물에 갇힌 시민들은 제설 차량 삽에서 구조됩니다. 일반적인 허리케인은 미국 조지아주를 기점으로 약한 세력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아이다의 경우 북동부까지 강한 영향을 끼치며 폭우를 쏟아내 뉴욕 도심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Last night that the heavens would literally open up and bring Niagara Falls level water to the streets of New York. 이 폭우로 북동부에서 최소 46명이 사망했고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5시간 동안만 183mm의 비가 내리면서 1869년 기상관측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상자는 아파트 지하에서 살고 있던 저소득층과 이민자였습니다. 불법 개조시설에 거주하며 홍수에 취약했습니다. 눈앞에서 2명의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허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By the time we saw him, we were already being pushed. By the water? Yep. 이웃을 구하려 했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물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She was screaming, "Help me, help me, help me." We all came to her aid, trying to get her out, but it was so strong of the water, the thrust of the water was so strong, we could not pull the door back.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 기후위기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Is yet another reminder that these extreme storms and the climate crisis are here. We need to be much better prepared. 세계 최대 도시 뉴욕을 속수무책으로 만든 허리케인 아이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웃는 얼굴의 돌고래로 유명하죠. 멸종위기종인 토종돌고래 상괭이가 서해안에서 사랑 표현을 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황수연 기자와 함께 보시죠. 회백색의 돌고래 무리가 바다 위로 튀어오릅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입니다. 암컷 한 마리 주위를 수컷 3마리가 경쟁하듯 헤엄칩니다. 이내 수컷 2마리가 떨어져 나가고 남은 암수 2마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비빕니다. 상괭이는 4월부터 6월의 봄철 긴 구의 행동을 거친 후 수중에서 짝짓기를 합니다.
지난 4월 태안해양국립공원에서 찍은 것인데 상갱이 구애와 짝짓기가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갱이는 국제멸종 위기종인데 연구진은 이번 영상이 번식 생태를 밝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갱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대륙 연안 일대에 서식합니다. 웃는 듯한 얼굴이 인상적으로 별명이 웃는 돌고래지만 인간을 몹시 경계해 관찰이 쉽지 않습니다. 또 수심 50m 얕은 바다에 사는 만큼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고 개체수 역시 급격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번에 포착된 상갱이 무리는 4, 5년 된 작은 돌고래인데 정부는 서식지 보전을 위해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군에서 탈영한 병사들을 잡는 군인들이 등장하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군내 가혹행위나 성폭력 등 소재가 실제 군 현실을 잘 반영했다는 반응입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저희는 헌병입니다. 꼭 데려올게요. 여기도 도와주는 거야, 인마! 탈영병을 잡는 군무이탈체 포조, DP를 다룬 드라마 DP. 실제 DP로 복무한 김보통 작가의 웹툰이 원작입니다. 지난달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후 인기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탈영 원인이 된 폭력과 성추행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시청자들은 옛 기억이 떠올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것 같다며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전 어떤 군대 내에서 겪을 수 있었던 부조리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독하게 해줬던 선임들 생각나면서 그 사람들은 잘 지내나? 이런 생각들 좀 들고. 최근 군대 내에선 성 문제와 따돌림으로 연이어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실급식 등 군대 내부 문제가 이슈가 되는 상황이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더 키웠습니다. 요즘 연일 뉴스에서 군대나 군대에서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없었던 일들이 아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드라마가 과거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다면서 병영 문화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작자인 김보통 작가는 최근 SNS에 DP는 이제는 좋아졌다는 망각의 유령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집단 식중독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만 조심하면 될 거라 생각되지만 여전히 낮더위가 이어지는 지금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물론 아침과 밤엔 쌀쌀하겠지만 내일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지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광주, 제주는 28도, 대구와 부산 2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이 식중독 지수 경고 위험 단계로 예상됩니다. 손 씻기와 끓여 먹기 그리고 음식을 냉장 상태로 잘 보관하는 등 예방을 위한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내일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낮 동안은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그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호남과 동해안, 제주에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이렇게 전망했던 방역당국. 8월 중순에 2,300여 명까지 증가한 후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9월 중하순부터는 점진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대책도 오락가락입니다. 하도 자주 바뀌고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업종별로 이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 국민들은 방침을 쫓아가기가 버거울 정도입니다. 한때 양포세라는 유행어가 있었죠. 이 부동산 대책이 워낙 자주 바뀌어서 이 세무사들이 양도세 상담을 포기했다고요. 안 그래도 지치는데 헷갈려서 방역 포기하는 사람 나올까 걱정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방포자 임계점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